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신의학의 탄생입니다. 하지현 교수가 썼고요. 2016년에 나왔습니다. 정신의학은 어찌 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한쪽에선 뇌 문제로 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선 심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의 문제로 봅니다. 한쪽에선 약을 처방하고 다른 한쪽에선 심리 상담을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평소에 심리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건데, 이 정신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지현 교수인데요.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지금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 본업 외에도 글을 꽤 많이 그리고 열심히 쓰시는 분 같더라고요. 2019년에 나온 책인데 고민이 고민입니다. 이 책을 포함해서 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심리 관련 인문 교양서만 쓰는 게 아니고 픽션도 쓴다라는 겁니다. 저자 소개를 보면 픽션을 도입한 심리 에세이를 쓰셨더라고요. 심야 치유 식당 그리고 사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네, 이런 책이 그 예입니다. 픽션을 썼다는 거 이건 아무래도 글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픽션을 도입한 심리 에세이, 네, 좀 궁금해요. 어떤 책인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정신의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하죠. 프로이트, 아들러, 융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이 책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 책을 보면 짧지만 아주 굵게 그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을 통해서 심리학의 역사도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정신의학의 역사도 포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은 좀 황당하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전엔 정신병자를 그냥 말 그대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었습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 격리를 했더라고요. 바보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바보배였어요. 여기다가 정신병 걸린 환자들을 태워놓고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죽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15세기 때 일이에요. 실제로 바보배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잠시 읽어볼게요.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배 안에서 죽도록 방치했는데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죄의식을 줄이려고 한 것이다. 네, 참 황당한데 이런 바보 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런데 이런 바보 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격리시설이 따로 또 있었죠.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창살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는 출입이 통제되고 격리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리가 힘드니까 환자들을 묶어놓고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때리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인권이라는 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치료법이라는 게 있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치료, 물로 치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최면술도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와, 저게 어떻게 치료법일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프로이트죠. 네,
그렇습니다. 1895년에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을 냅니다. 혼자 쓴 건 아니었고요. 공저였습니다. 요제프 브로이어라는 의사하고 같이 썼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당시에 히트를 칩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정신분석이라는 게 대세가 되었다고 하죠. 자, 이게 정신의학 분야에 큰 축이 두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지금까지 살펴본 거고요. 다른 흐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네, 이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당시엔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아주 효과적이라고 인식이 됐던 치료법이라고 해요. 전기 충격 치료입니다. 전기 충격 치료. 머리에다가 전기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34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었어요. 효과는 뭐 당시 기록들을 보면 있었다고 해요. 이 책에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죠. 이건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거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항을 해서 정신병을 생물학적으로 치료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게 되고요. 드디어 약물의 개발로 결과가 나오죠. 그게 클로르 프로마진이라는 약인데 1950년에 나옵니다. 중추신경계 안정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외과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그 마취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안정제로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심리 치유에도 꽤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환자들한테 1952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정신병 약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당시로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의학계에 페니실린이 등장해서 감염병을 정복한 것에 비교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게 당시 평가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을 약을 이용해서 치료하기 시작한 게 계산을 해보면 7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1952년부터 약을 환자한테 사용을 했다는 거니까 70년도 안 된 거죠. 이거밖에 안 됐나? 꽤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신병원 약이 부작용이 많다라는 식의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좀 몇 가지 굵직굵직한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자는 현대 정신의학을 큰 강에 비유를 합니다. 수많은 강줄기가 모여서 현대 정신의학이 됐다는 거죠. 이 책은 그 강줄기가 모이는 지점을 42곳으로 정리를 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등장한 거, 이게 그 두 개 아주 큰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큰 흐름 중에 첫 번째였던 거고요. 또 전기 충격 치료법이 개발되고 처음으로 약이 개발되고, 네, 이게 그 두 개의 큰 줄기 중에 두 번째 흐름인 거죠. 정신질환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이 책을 보면 정신의학의 역사가 정말 한눈에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주변은 정신과 의원도 많지만 돌아보면 심리 상담소도 많은 게 왜 그럴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역사를 알면 현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가 있죠. 원래는 소설입니다. 1962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걸 1975년에 영화로 만들었죠. 이 영화가 정신의학 분야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범죄자죠. 가만 보니까 교도소 생활보다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좀 쉬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 환자 흉내를 냅니다.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신병원으로 가게 돼요. 근데 웬걸 생활이 더 힘들죠.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전두엽 절제술을 받고 병원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는 팔자가 되는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인공이 전기 충격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각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병원 측에서 일종의 처벌 방식으로 이 주인공에게 전기 충격 치료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 치료는 고문이다 라는 방정식이 성립이 됐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전기 충격 치료는 고문이냐? 네, 당연히 아니죠. 저자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었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 전기 충격 치료가 나왔던 게 1934년인데요. 정신병을 생물학적으로 치료해 보려는 시도를 대변하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였다라는 거죠. 특히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심한 우울증, 난치성 조현병, 긴장형 조현병, 아니면 강박증 환자, 네, 이런 경우에 효과적이었다고 하고요. 또 약물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임산부, 네, 이런 경우에 전기 충격 치료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 효과가 검증이 된 치료법이다 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랐던 게 이 치료법, 전기 치료법이요, 전기 충격 치료법이 여전히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정도가 이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책이 2016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매년 10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는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 책이 2014년 동안 한 해 동안 몇 명이나 받았나 이거를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전기 충격 치료와 마취 전기 충격 치료를 합쳐서 250명이 총 2388회 전기 충격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받았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치료법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약을 써도 안 들을 때, 그리고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이 전기 충격 치료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냐? 이 치료법이 처음 개발됐을 때 1940년대에는 어땠나? 이걸 보면 정말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기 충격 치료가 그땐 우울증의 1차적인 치료법이었다 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해요.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1차적으로 전기 충격 치료 이거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권했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게 책으로 그리고 영화로 나오면서 전기 충격 치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고요. 그 여파로 1974년엔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요, 이 치료법을 아예 금지하는 주까지 미국에선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전기 충격 치료가 뒷전으로 밀려난 계기가 있더라고요. 1960년대 이후로 정신병을 치료할 약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약도 나온 상황에서 이미지도 좋지 않은 치료법을 고집할 의사는 없었던 거겠죠. 자, 이렇게 의사들이 전기 충격요법을 멀리하게 된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영화 한 편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참 큰 영향을 미쳤구나 싶어서 재밌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이 영화 정말 싫어했겠다 싶더라고요. 네, 정신과 의사들도 고충이 참 컸겠다 싶어요. 왜냐면 다른 의학 분야는 진도가 참 빨리 나갔죠. 약이 뭐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약으로 병을 치료를 했죠. 또 해부학과 마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수술을 해서 병을 치료를 했죠. 이게 정신의학 쪽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매우 부러웠겠죠. 그러니까 정신의학 쪽에서도 좀 더 과학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치료법을 찾으려고 했을 테고요. 이 와중에 찾아낸 게 전기 충격 치료였을 겁니다. 근데 웬걸 말씀드린 대로 영화 한 편이 나와서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죠.
전기 충격 그거 고문 아니야? 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 버렸습니다. 또 천신만고 끝에 약을 개발을 하긴 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욕을 또 먹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약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만 워낙에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정신과 가도 되나? 정신과에서 주는 약 먹어도 되나? 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이쪽에서 일하는 연구자들 다들 고충이 심했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신병을 약으로 치료하기 시작한 거 이건 7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봐야 되는 대목인 거죠. 저는 이쪽 분야가 좀 더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요즘 사람들 많이들 가지고 있는 그 우울증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치료약도 나오게 될 거고요. 특히나 치매약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가뜩이나 요즘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약 개발 진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의학 분야가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직 200년밖에 안 된 분야고요. 게다가 약이 나온 게 아직까지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좀 서둘러서 그 길을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